안녕하세요. 천리살롱입니다. 지난 5회에서 그러나 아름다운이라는 책을 소개했었는데요. 그 책은 저자 제프 다이어가 존 버거를 향한 헌사로 시작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바로 오늘 제프 다이어가 존경하는 존 버거와 그가 쓴 Ways of Seeing, 한국 번역본 제목은 다른 방식으로 보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웨이즈 오브 싱은 1972년에 영국에서 방영된 텔레비전 연속 강의들을 바탕으로 만든 책입니다. 이 강의에서 존 버거는 일반적으로 미술 작품을 감상하는 법이라고 알려진 것들이 어딘가 잘못된 또는 편협한 방식일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기존의 아카데믹한 방식에 대해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는 난폭하다는 표현을 할 정도로 영국의 제도화된 강단 미술사학의 암묵적 전제들을 공격하고 있는데, 기존의 하나의 표준적인 방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나름대로의 타당성이 있는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을 수 있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존 버거를 미술평론가로 널리 알려지게 한 작품으로 1972년 초판 발행 이후 미술 전공자들의 필독서이자 일반인들의 교양서로서 꾸준히 사랑을 받고 있고, 국내에서도 이미 여러 출판사를 통해 소개되었습니다. 그는 미술 비평가, 사진 이론가, 소설가이자 다큐멘터리 작가이자 사회 비평가입니다. 그의 저서로는 그리고 사진처럼 덧없는 우리들의 얼굴, 내 가슴, 우리 시대의 화가, 벤투의 스케치북, 우리가 아는 모든 언어 등등 한국어로 번역된 책으로는 23권 정도 출간되었습니다. 1917년 서울에서는 존 버거의 스케치북이라는 작은 드로잉전이 열리기도 했습니다. 또한 존 버거는 사진가, 일러스트레이터 등 다른 분야의 예술가들과 협업을 자주 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배우 틸다 스윈튼을 비롯해 여러 예술가들과 함께 5년에 걸쳐 촬영한 다큐멘터리 존 버거의 사계를 보면 존 버거라는 인물이 입체적이면서도 다양성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열려있는 사고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중년 이후에는 프랑스 동부의 알프스 산록에 위치한 시골 농촌 마을로 이사를 가서 2017년 생을 마감할 때까지 농사일과 글쓰기를 함께 했습니다. 1972년에 처음 출판된 그의 혁명적인 책 Ways of Seeing은 7개의 에세이로 구성되어 있으며 4편은 그림과 텍스트로 구성되어 있고 3편은 그림으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에세이들은 어떤 순서로 읽어도 좋습니다. 각각의 주제에서는 현대적인 역사 의식에 의해 조명받게 된 측면들만 다루었습니다. 기본 목표가 다름 아닌 질문을 새롭게 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책을 읽다 보면 버거는 놀라울 정도로 독창적인 사고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전문적인 진지함과 장난기 넘치는 위트의 균형을 잘 맞추고 있습니다. 첫 장에서 그는 보는 것과 아는 것의 차이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는 것과 아는 것의 관계는 끊임없이 변화하며 결코 한 가지 방식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다. 매일 저녁 해가 지는 것을 볼 때 우리는 해가 지평선 아래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우리가 사물을 보는 방식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 또는 우리가 믿고 있는 것에 영향을 받는다. 사랑에 빠져 있을 때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은 완벽해 보인다. 그 어떤 단어도 이 완벽함을 제대로 표현할 수 없으며 사랑의 행위만이 그 완벽함을 표현할 수 있다.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이 본다는 행위는
자극에 기계적으로 반응하는 따위의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우리는 단지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만 본다. 이렇게 보는 것은 일종의 선택 행위이다. 선택의 결과 우리는 우리가 보는 것을 시야의 범위 안으로 끌어들인다. 우리는 결코 한 가지 물건만 보지 않는다. 언제나 물건들과 우리들 사이의 관계를 살펴본다. 우리의 시각은 끊임없이 능동적으로 움직이고 우리를 중심으로 하는 둥그런 시야 안에 들어온 물건들을 훑어보며 세계 속에 우리가 어떻게 위치하고 있는지 가늠해 보려 한다. 예술은 이미지와 관찰자가 의미를 생성하는 공생 관계임을 말하면서 이와 같이 보는 것과 아는 것의 구체적인 차이를 독자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존 버거는 누드화에서 여성의 몸에 가해지는 시선의 정체가 무엇인지, 복제 기술로 인해 이미지가 어떤 식으로 변형되었는지, 실제처럼 보이는 유럽의 유화에 담긴 소유 관계와 무의식적으로 노출되어 온 광고 이미지의 본질 등을 돌아보며 독자에게 생각할 거리에 대한 질문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존 버거의 이 BBC 연속 강의는 기존의 지배적인 미술사 담론에 대해 전복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급진적 비판의 시각을 보여줌으로써 방송 당시부터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기존의 미술사학과 미술평론에 미친 그 충격과 파장을 한마디로 쉽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오랫동안 강단 미술사학은 고딕 양식이나 르네상스, 바로크 양식 등으로 구분하는 양식사 중심의 관점과 인상파, 입체파 등과 같은 회화 운동의 범주 안에서만 해석이 되어졌지만 그 틀에서 벗어나 다방면의 새로운 연구 방향을 모색하게 된 것은 버거의 문제 제기 이후 활발하게 논의된 점은 분명합니다. 즉 그 이전에는 미술이나 미술사의 논의에서 흔히 배제했거나 또는 덜 중요하게 생각했던 계급, 인종, 젠더 문제, 그리고 작품의 소유나 후원과 연관된 정치적, 경제적 차원의 문제 등 다양한 문제들을 미술을 이야기할 때 함께 고려해야만 한다는 논점들이 새롭게 제기된 것입니다. 첫 번째로 이야기 나누고 싶은 부분은 누드에 드러난 남성적 시선입니다. 특히 남성적 응시를 중요한 의제로 제시함으로써 시선과 젠더가 연관된 권력의 문제를 처음으로 분명하게 제기한 것이 바로 이 책입니다. 유럽화의 누드화 속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로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것은 여자입니다. 존 버거는 누드화에서 주인공은 그림 속에 등장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인공은 그림 앞에 있는 관객이며 여전히 옷을 걸친 남자로 간주됩니다. 유럽의 누드 예술 형식에서 화가와 관객은 보통 남자이며 대상으로 취급받는 인물은 대개 여자입니다. 이런 불평등한 관계는 문화 전반에 아주 깊이 각인되어 있어 지금까지도 많은 여자들의 의식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1985년 뉴욕에서 결성된 페미니스트 예술가 그룹인 게릴라 걸스는 존 버거가 제기한 남성적 시선을 아주 직설적으로 표현해냈습니다. 앵그리의 유명한 누드화인 그랑드 오달리스크를 게릴라 걸스는 왜 여성들은 미술관에 들어가려면 벌거벗어야 하는가라는 포스터로 패러디했습니다. 원작의 여성은 포효하는 고릴라의 머리를 가진 여성으로 뒤바뀌어 있고 그 옆에는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작품의 여성 화가는 3% 미만인 반면 83%의 누드가 여성이다 라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오늘날 이 누드가 포함하고 있는 태도나 가치들은 광고, 저널리즘, 텔레비전과 같은 좀 더 다양한 미디어 속에 표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자를 보는 본질적인 방식,
여자들의 이미지가 사용되는 본질적인 용도는 여전히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자들은 남자들과는 아주 다른 방식으로 묘사되는데 이는 여성성이 남성성과 다르기 때문이 아니라 이상적인 관객이 항상 남자로 가정되고 여자의 이미지는 그 남자를 기분 좋게 해주기 위해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존 버거는 회화 양식의 하나였던 누드화에 그려진 여성을 단순한 감상의 대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캔버스 너머의 남성적 시선을 읽어냈을 뿐만 아니라 그 시선에 한정된 여성을 밝혀냄으로써 오늘날까지도 사회적 이슈로 이어지는 큰 견인차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복제 기술로 인해 이미지가 어떻게 소비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현대의 복제 기술이 해낸 것은 예술의 권위를 파괴하고 예술을 혹은 새로운 기술로 복제한 예술 이미지를 그 어떤 보호 영역으로부터 떼어낸 일이다. 역사상 처음으로 예술 이미지가 순간적이며 도처에 존재하고 실체가 없으며 어디서나 얻을 수 있고 무가치하고 자유로운 것이 되었다. 이제 예술 이미지는 마치 언어처럼 우리 주위를 둘러싸고 있다. 예술 이미지는 삶의 주류에 합류했는데 이제 예술 자체의 힘만으로는 더 이상 삶을 지배할 수 없게 된 것이다. 하지만 이런 변화를 인식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복제 수단은 이제 대중들도 그런 복제 덕분에 한때 문화적 혜택을 받은 소수들만 누릴 수 있었던 예술을 향유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만 제외하고는 여전히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다는 환상을 끊임없이 선전하기 때문이다. 이런 까닭에 대중은 여전히 무관심하고 회의적인 상태로 남아있다. 과거의 예술은 더 이상 과거의 형태로 존재하지 않는다. 권위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 이미지의 언어가 들어섰다. 이제 중요한 것은 그 언어를 누가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는가 하는 것이다. 문화가 삶의 저변에 확대되고 복제 기술로 인해 예술 작품을 쉽게 접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분명 정서적으로 풍요로움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원작의 가치를 잊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원작에는 그 그림에 대한 어떠한 정보를 통해서도 느낄 수 없는 침묵과 고요함이 있다. 심지어 벽에 걸린 복제물도 이 점에서는 원작을 따라갈 수 없는데, 왜냐하면 원작이 지닌 침묵과 고요함이라는 것은 실제 물질, 즉 물감에 스며 있어서 보는 이는 그 물질성을 통해 화가의 몸짓이 남긴 흔적을 따라가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덕분에 화가가 그림을 그렸던 시점과 누군가 그 그림을 바라보는 시점 사이에 시간적 거리가 줄어드는 효과가 생겨난다. 마지막으로 유화의 소유 관계가 광고 이미지의 본질에 미친 영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유화란 무엇보다도 사유재산에 대한 찬양이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소유한 것들이 곧 당신이라는 원리에서 나온 미술 형식입니다. 과거, 소유자가 진짜 물건을 소유하거나 혹은 소유한 것 같은 생각을 불러일으키는 역할을 했던 유화의 자리는 현대에 와서 광고로 대치되었습니다. 화가들은 돈을 지불한 사람들을 유화로 그려주었지만 우리는 더 이상 이런 경제 구조 안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 매체는 모두 고도로 촉각적인 수단으로서 그림 안의 이미지들이 보여주는 사물을 획득했다는 느낌을 보는 사람에게 주지만 그 기능은 꽤 다릅니다. 유화는 흔히 소유주가
자신의 소유물 또는 생활 방식을 통해 이미 향유하고 있던 무엇인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자신이 가치 있는 인물이라는 느낌을 더욱 확고하게 갖도록 합니다. 반면 광고의 목적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어딘가 자기의 현재 생활 방식이 만족스럽지 못한 느낌을 갖도록 만드는 데 있습니다. 광고에서는 만일 그가 광고하는 물품을 구입한다면 그의 생활이 보다 나아질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광고는 그의 현재 상태가 아닌 그보다 더 나은 미래를 느끼고 기대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다만 과거의 유화들은 그림을 살 사람의 욕망을 완성해주고 충족해주는 것이었다면 근래 광고는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물건을 사라고 독려하는 부분만 다를 뿐입니다. 광고가 우리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광고가 내건 약속을 충실히 이행했는가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그 광고를 보고 물건을 사는 사람들이 품는 환상에 얼마나 적절하게 맞아 떨어졌느냐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광고는 본질적으로 현실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꿈꾸는 환상에 적용됩니다. 물건을 살 때만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환상을 뿌리로 삼아 자본주의는 성장해 왔기 때문입니다. 과거 유화가 특정 계층이나 소유자에게 한정되었다면 현재의 자본주의 문화는 광고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광고가 불특정 다수에게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대중을 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광고의 이미지의 사회적 실체에 대해 적나라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존 버거의 단정적 발언들이 비판의 소지가 있긴 하지만 기존의 미술사 논의와는 문자 그대로 전혀 다른 방식의 획기적 문제 제기라는 점과 미술사와 미술 비평의 새로운 담론적 차원을 여는 하나의 출발점이 되었다는 점에서 이러한 이의 제기는 출간된 지 50년이 지난 지금에도 여전히 신선하며 시각문화 연구의 새로운 차원을 선구적으로 전개시킨 지적 촉매로서의 역할이 돋보이는 역작입니다. 버거는 이 책의 성공은 그의 질문에 대한 우리의 대답이 아니라 대답을 공식화하기 위해 우리가 거주하는 침묵 안에서 측정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 책을 읽은 후에 21세기의 예술의 정의는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을 다시 하게 됩니다. 여러 기술과 SNS의 등장으로 인해 예술은 그들만의 리그에서 높은 진입 장벽이 무너진 지 오래전이고 시각예술을 넘어서 촉각, 청각을 통해 공감각적인 예술을 전 시장에서 볼 수 있는 것은 흔한 일이 되었습니다. 전문적인 학교를 졸업하지 않아도 예술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어 무수한 예술품들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진짜 예술은 무엇일까에 대한 해답은 어렵고 멀게만 느껴집니다. 풍요로운데 더 멀게 느껴지는 이 모순 속에서 우린 이 담론을 계속 이어나가야 하는 예술가이기도 합니다. 제가 핀란드, 캐나다, 이태리 등에 머물 때 작은 동네를 산책하다 보면 소박한 카페처럼 갤러리가 있었던 기억이 뚜렷합니다. 편하게 문을 열고 들어가면 나이가 좀 지긋하신 큐레이터 분이 계시고 너무도 친절히 작품 설명을 해주셨던 따뜻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느꼈던 예술은 저에겐 친근함과 따뜻함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술은 고상한 것 또는 경제적 시간적 여유가 되는 사람들이나 즐길 수 있는 것으로 여기고 있는데 반해 그들은 식사와 커피를 마시고 길을 걷다가 편하게 들어가서 감상할 수 있는 것이 예술의 개념이었습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를 떠나 예술을 떠올릴 때 거리가 멀고 나와는 다른 세계의 특별한 것이라고 여겨지는 것과 따뜻하고 친근하게 느껴지는 것의 차이는 많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직업 예술인들은 치열하게 생존과의 싸움을 합니다. 예술품은 누구나 만들 수 있는 것이 되었다 하더라도
작품의 가치에 맞는 돈을 지불하고 소장하고픈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예술품은 돈의 가치를 넘어서는 묵직한 가치가 존재합니다. 여러분, 오늘 내용은 어떠셨나요? 지금 힘겹더라도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저도 열심히 가고 있겠습니다. 언젠가 다 같이 서로의 작품을 보며 웃는 날을 기대하며 오늘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천리살롱이었습니다.